안녕하세요. 전 한국갈등관리 디지털진흥원 연구원 지성현입니다. 코코메디 성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내용 들으면서 이런 부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중간에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지식융합학과 교수 김정 교수님 모시고 오늘 헌법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지식융합학부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헌법 강의의 첫 번째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강의는 헌법의 개념과 특성인데요.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 헌법의 개념? 개념이 뭐지? 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대부분 개념을 잘 모를 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헌법의 개념을 모르진 않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헌법의 역할이 뭔지 또는 과제가 뭔지 또 지위가 어떤 것인지 또 더불어서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려고 이런 제목을 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게끔 한 2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할 때 그 국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저는 국가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국가는 일종의 하드웨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헌법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때 CPU도 좋고 저장 장치도 아주 크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비싼 컴퓨터이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과 국가를 이해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바깥의 것을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은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원래 이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된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게 국가의 모습은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국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국가와 그리고 지금의 국가는 지위나 역할이나 과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현대 국가는 헌법이 프로그램처럼 완전히 깔린 국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이 이제 무슨 일을 하나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땅을 지배하는 어떤 사실상의 힘이 있는데 그 사실상의 힘이라는 건 되게 힘이 좋은 아니면 세력이 많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실상의 힘을 헌법은 법률상의 힘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즉 국가에서 어떤 지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권력, 법적 권력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헌법이고요. 그렇게 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놓고 그 힘이 너무 폭주하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배분시켜 놓고 또 균형도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은 약간 궁극의 법이죠. 가장 높이 있는 법. 그래서 그 궁극의 법이 다른 그 밑에 있는 법률들,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딱 헌법이 만들어 놓은 그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 또 헌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그리고 법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놓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그 국가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이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기능이 1번과 2번이 있고 3번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법의 특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헌법의 특성이란 최고 규범성이다. 즉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법률들은 이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최고 규범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개방성과 추상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체 조문이 130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민법 같은 거는 1000 몇십 조가 있고 형법 같은 경우도 한 300 몇십 조가 있고 그런데 우리 헌법은 딱 130조로 되어 있고요. 국가의 아주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근본 가치라던가 원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만 딱 정해놨습니다. 이 헌법은 해석의 문을 이렇게 확 열어놓은 거죠. 즉 그 완결적으로 정해놓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또는 간통죄도 있었죠. 간통죄 같은 경우에 몇 번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지만 3번, 4번은 합헌 판단을 받고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똑같은 헌법인데 어떤 시대 때는 그게 합헌이고 어떤 시대에는 그게 위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헌법 조문을 해석할 때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 그때 사는 사람들에 맞게 또 어떤 환경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놨다. 해석의 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법률하고 헌법은 굉장히 도구마적으로 해석의 어떤 간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성과 이념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정치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재판은 너무 정치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권력을 창설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정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랑은 다릅니다.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내가 맞고 제가 틀렸죠? 라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과정은 옳지 않다는 거죠. 또는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을 판단을 하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 정치 세력에 의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성은 굉장히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의 특성으로서의 정치성은 그런 의미가 아닌 즉 정치적 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헌법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헌법의 위에는 법이 없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럼 이 꼭대기에 있는 헌법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홀로 서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만약 어떤 국가 공권력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던가 또는 법률이 위헌적이라던가 할 때 헌법재판소가 얘는 위헌이니까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켜주는 그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의 어떤 그 판단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과정이지만 사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키는 건 오직 국민입니다. 즉 국민에게 그러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사실 거의 모래 위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헌법 안에 있는 민주주의라던가 무슨 법치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정말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오직 국민이다. 뭐 이제 헌법을 분류합니다. 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그리고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성문헌법이고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불문헌법을 가진 국가가 있느냐? 대부분의 국가는 다 성문헌법인데 불문헌법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그런데요. 그럼 헌법이 법전화된 즉 텍스트로 만들어진 헌법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헌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명예혁명이 있기 이전부터 뭐 의회의 활동이 막 있었잖아요. 왕과의 어떤 대치 상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가 발전하고 의회 정치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그들이 헌법적 관행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관행이 계속 쌓이고 내려와서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텍스트가 없다 하더라도
불문의 헌법으로 국가의 정치가 돌아가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서울인가? 그게 헌법사항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됐을 때 이거 정치적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신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겨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요. 당시 여당이 법안을 냈고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서 그 이제 법이 공포되고 딱 시행이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전국에 대전, 서울, 부산, 강원도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인 게 우리 헌법사항이다. 그리고 만약 세종으로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거쳐라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문헌법 국가에 관습헌법이 있을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사항을 성문헌법이 다 담을 수는 없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쭉 이어져 왔고 반복됐고 항상성을 갖고 있고 명료하고 국민의 합의가 있었다면 걔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에 그러면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헌법사항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도라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정서적 통일의 원천인데, 이 통일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역사, 국가의 역사, 그리고 경험,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수도는 어떠냐?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서울 지역이 계속 수도였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어떤 문화나 정치나 경험이 다 쌓였고,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국가 조직의 어떤 근간을 배치하는 것도 그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회나 또는 대통령의 직무기관 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바로 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도가 어디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가 어디 있다는 것이 국가 정체성의 표현이고, 특히 의회나 대통령의 그 시설이 어디 있는지가 바로 수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거고, 그러려면 관습헌법 사항인데 얘를 바꾸려면 헌법투표가 필요하고 개정투표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냐? 국명을 정한다던가 또는 영토를 정한다던가 국어나 한글을 우리말 의리글로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헌법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얘를 이전하려면 법률로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해라. 헌법 개정 과정에는 국민투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도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관습헌법 판례가 나왔을 때 헌법을 하는 많은 분들은 약간 충격,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헌법을 공부하면서 관습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훅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관습헌법이 되는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헌법사항을 결국 헌법재판소가 창설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국민의 합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과 그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로 바꾸면 국민의 합의는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개념은 국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형성하고 배분하고 작동하는 방식을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깔아주고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특성은 최고 규범성, 개방성, 추상성, 정치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헌법, 우리는 성문헌법 국가이지만 관습헌법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좀 질문 있으신 네, 분들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헌법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헌법이 사라지면은 컴퓨터 본체만 남게 되겠죠. 아무 작동도 하지 않고 완전한 무질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제가 현문에 우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기본 가치를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문제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두고 있죠. 만약에 헌법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절차나 과정이나 가치관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 홉스가 말한 것처럼 약간 자연 상태,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 갈등은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헌법이 받겠습니다. 질문 중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헌법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 한번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보통 법을 하는 분들이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 관련 드라마를 보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아 저거 아닌데.' 뭐 인제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가 굉장히 고증을 많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네, 여기까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교수님 뵙고 저 오늘 이제 방송 정리하면서 헌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한번 헌법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대한민국 헌법 만들 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손 너무 크게 흔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충남대학교 지식융합학과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